네, 안녕하세요. 한류와 언어 4주차 1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한국 대중문화의 어떤 그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이후에 우리가 영미문화의 영향과 또 일제 치하의 그 어떤 관제문화의 전통, 그러면서 우리가 90년대에 새로운 어떤 그런 그 문화의 패러다임이 나타나기까지의 한국 대중문화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대중문화 얘기를 조금 더 하게 될 건데요. 사실 이제 이 한류와 언어라는 과목에는 이제 문화와 언어와 또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 대중문화의 특성을 해서 지금 전공 학생들도 참 다양해서 국어국문학과 학생들이 언어와 관련되는 얘기를 들을 때는 조금 뭐랄까요, 전공 차원의 내용이 아닐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 대중문화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언론이라든지 이런 쪽 학생들이 듣기에는 좀 교양 수준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학과가 모여 있다 보니, 수강생들이 모여 있다 보니 어떤 영역의 얘기가 나올 때는 해당 전공 학생들이 조금 쉬울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좀 패스해 주세요. 네.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또 언어 이제 국어국문학과라든지 또 이런 어떤 대중문화와 관련되는 어떤 그런 강의들과는 굉장히 무관한 그런 전공의 친구들에게는 또 새로운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중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 아마 이제 뭐 사실은 이제 미디어 혁명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언론 쪽 친구들에게는 아마 그 거의 뭐 교양 수준으로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쉬운 얘기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굉장히 매체가 참 중요하죠. 매체가 참 중요해서 그 매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대중문화 컨텐츠에 지난번에 이제 세 개의 층위가 있었잖아요. 생산자와 그리고 그 생산해내는 컨텐츠와 그리고 소비자에 대한 그런 세 가지 층위를 말을 했는데, 그 층위의 유형도 달라질 뿐 아니라 그 층위들 간의 관계라든지 또 그 층위들이 각각 서로 섞일 수 있느냐, 뭐 좀 더 종합적인 형태로 바뀔 수 있느냐,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매체와 큰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이 어떤 그 매체는 결국 문자화된 책이에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문화의 매체가 될 수 있냐라고 생각하지만, 고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것은 오로지 문자로 된 책만이, 그럼 더 이전에는 문자가 없던 시절에는 이제 문화라는 개념들이 뭐랄까요, 패러다임화 되어서 또 좀 더 정제된 모습으로 그 시대상을 반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겠죠. 네, 그래서 어찌되었건 간에 우리가 이제 20세기 중반 이후 대중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게 되는데, 그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게 되는 이제 중요하게 이제 매체의 변화가 큰 영향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무성영화 시대의 경우, 무성영화 시대 그 경우에는 이제 뭐 변사라든지 이런 직업들도 있었고, 근데 그 이후로 유성영화로 바뀌게 되면서 변사라는 직업은 사라지고, 또 이제 더빙을 하는 사람이 나오고, 동시녹음이 되면서 성우들의 지위가 이제 영화의 음성을 입히는 더빙과는 좀 무관해지고 등등, 뭐 이런 소소한 변화에서부터 그 다음에 TV와 라디오가 나오면서 대중의 수요 폭이 훨씬 더 넓어진다든지,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중문화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이제 특히 최근에 여러 가지 대중문화 양상은 특히 뭐 유튜브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 여러 가지 OTT라고 하죠. 오버 더 탑 그런 서비스라는 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TV와 라디오에 국한되었던 그런 매체를 뛰어넘는 것들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과연 소비자와 생산자와 컨텐츠 그 3분위 세 개의 층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그런 양상으로 규정될 수 있는가? 그냥 언뜻 생각해도 아닐 거라는 느낌이 들죠. 네. 우리 PPT 이쪽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대중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90년대를 지나게 되면서 쌍방향 TV, 또 주문형 신문, 컴퓨터를 이용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등 일방향적인 매스미디어의 시대와 다른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학에서 언어의 그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측면,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측면에서 언어 기호를 다루는 그런 학문이 있습니다. 세미오틱스라고 해서 기호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기호의 측면에서는 자 지금 여러분들은 사실 이게 줌이 아니기 때문에 녹강이기 때문에 쌍방향이 아니라 이제 일방향의 녹화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와는 달리 일방적인 TV라든지 라디오와는 달리 여러분들이 나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러한 어떤 그 소통의 이제 그 수단이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죠. 90년대 이후로 SNS의 발달을 통해서 이 소통의 방향이 굉장히 쌍방향적인 이제 바이디렉셔널 하기도 하고 또 멀티디렉셔널 아주 다방향이 그래서 뭐 여러분들 한 예로 우리가 그 최초의 한류 안재욱이라는 사람 그 아카이브 K에 나왔던 별은 내 가슴에라는 드라마에서 제일 남주가 메인 남주가 차인표 씨였는데 마지막에 여주인공과 맺어지는 사람이 결국은 메인 남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청자들의 의견이 너무 반영이 되고 안재욱 씨 인기가 하늘로 치솟으니까 안재욱 씨가 마지막에 이제 그 최진실 씨와 정확하게 그 여주인공이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네, 이승현 씨였나? 신혜라 씨. 예, 죄송합니다. 드라마 봤었는데 그렇게 네 정확하게 여주인공이 배우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안재욱 씨가 여주와 맺어집니다. 이건 남주가 되는 것이거든요. 시청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제 간혹은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좀 작가의 어떤 뭐랄까 작품성에 대한 뭐 반론이나 의구심 같은 것들이 있기도 하고 반대로 뭐 대중성을 갖는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순수 작품과 동일해야 하느냐 뭐 이런 논의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방금 말했다시피 드라마의 줄거리를 바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드라마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일종의 컨텐츠에 개입해서 줄거리를 바꿨죠. 그럼 생산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대중문화 패러다임을 예고하는 것이고 지금은 여러분들 뭐 어떤 그런 대중문화 그 프로그램에도 소비자인 이 시청자들이라든지 이런 그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는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1980년에 쓴 제3의 물결이라는 책에서 어떤 개념이냐면 생비자, 그러니까 프로슈머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프로슈머라는 개념은 프로듀스, 생산자와 프로듀서와 그 다음에 콘슈머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 한자어로 써서 생비자 하니까 되게 낯설지만 사실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문화 소비자. 초기에 엘빈 토플러는 일종의 대중문화에 국한된 얘기라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요즘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떤 그런 상품의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적극적으로 소비자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단순하게 소비자의 불이익을 지켜주는 초기의 소비자 운동을 벗어나서 뭐 문화 콘텐츠뿐 아니라 생산하는 상품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야말로 강력한 파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슈머라고 하는 개념은 아주 중요한 대중문화에선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 이쪽에 하단에 맨 마지막 두 줄을 보시면 정보화 사회의 멀티미디어 환경은 매체와 장르 구분의 해체, 생산자 소비자 구분의 해체로 대표되는 탈분화 문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초반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계층 얘기를 했습니다. 생산자, 컨텐츠, 소비자 그런 계층들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에서 사실은 이제 경계가 모호해지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초기에 지난 시간에 관제문화 우미나 정책 등을 말해서 단순하게 이 집단의 대중들을 어리석은 집단이 아니라 굉장히 영리한 집단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보면 기업보다 더 앞서가는 마인드로 또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과거처럼 대중을 어리석은 어떤 그래서 매스미디어의 그 매스라는 말은 사실 이제 좀 굉장히 집단적으로 보면서 폄하하는 개념도 좀 있잖아요. 이제는 엘빈 토플러는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강력한 주장을 하고 프로슈머라는 개념을 이제 주장하게 됩니다. 네, 3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 소비자, 그래서 단순한 상품을 넘어 상품에 반영된 문화까지 소비하는 사람. 네. 그래서 이들은 각각의 문화적 성향을 지니며 선택적이고 능동적인 문화생활을 향유한다. 여러분들은 정말 전형적인 문화 소비자예요. 예를 들면 어떤 물건에 대해서도 소비 그러니까 이제 평가를 내리고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상품도 이 상품을 더 띄워줄 수도 있고 또 아예 정말 묻혀버리기도 할 수 있고 그런 이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생산자들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엘빈 토플러는 사실은 그 이제 제3의 물결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미 1956년에 The Culture Consumers라고 하는 문화 소비자라고 하는 개념을 1956년에 이미 이야기를 합니다. 대중의 문화적 욕구가 크게 늘어나고 수용되는 현상을 문화 폭발, Culture Explosion이라고 부르고 이는 토플러가 1950년대 미국의 문화 현상을 가리켜 이제 말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고급 문화 예술을 수용하는 대중을 문화 소비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80년에 제3의 물결을 쓰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사실은 여기 밑에 보면 한국의 문화 폭발 시기는 1970년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상대적으로 영미문화권은 우리보다 앞선 그런 어떤 선진 문화 패러다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비슷한 패러다임이 우리보다 한 20년 내지는 한 10년, 최소 10년, 20년 어떻게 보면 좀 과장하면 한 세대 정도 차이가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문화 폭발 시기에는 특히 이 시기에는 라디오와 TV의 굉장한 이제 확대 보급입니다. 확대 보급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과거에 이제 1차시 수업에서도 말했지만 선생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 전화기, 그 다음에 TV, 라디오 그런 집이 모든 집이 특히 지방은 거의 없었고 이렇게 다 갖고 있다고 하는 게 어려웠는데 그것이 확대돼요. 흑백 TV지만 TV가 나가고 집집마다 전화가 있게 되고 라디오는 기본으로 있게 되는 것이 70년대 이후입니다. 경제개발이 이제 한 10년 정도 추진되면서 조금 이제 먹고 살기 된 그런 시기부터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미도 2차 세계대전이 이제 1945년에 끝나고 나면서 전후 회복을 통하고 이제 대공황도 거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먹고 살만해진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때는 드디어 그래서 요 시기에 이제 헐리우드 영화와 TV의 그 사이에서 이런 여러 가지 미국의 어떤 그런 대중문화에도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 소비자, the culture consumer라는 말을 토대로 해서 여기서 엘빈 토플러는 이제 프로슈머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다음 4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제 사쪽에 보시면 모든 소비자가 그렇듯이 문화 역시 능동적 소비가 없는 공급은 있을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과거에 이런 어떤 매체가 발달하지 않았을 경우 책조차 귀하던 시절은 사실은 그런 어떤 정보가 굉장히 일방향적인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그리고 대중들의 교육 수준이 낮고 그럴 때는 그런데 이제 20세기 중반 이후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화의 문제를 언급할 때 대부분 공급의 문제,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생산자 콘텐츠지만 실상 제대로 된 문화의 공급을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성숙한 소비자의 존재가 필요한 거죠.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K-팝, K-드라마 이런 것들도 사실은 예를 들면 지금 미나리, 기생충, BTS, 블랙핑크 이런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드라마들이 이제
약진을 하는 것에는 서구의 많은 소비자들이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어떤 기층의 기득권의 어떤 백인 보수층이라고 해야겠죠. 그들이 아닌 그 젊은 세대들, 좀 더 인종과 국경과 이런 것들을 SNS를 통해서 넘나들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새로운 소비자들에 의해 이것이 수용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한류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같이 아주 작은 나라가 인구도 적고 영토도 작은, 그리고 분단된 국가가 그리고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최빈국이었던 나라의 그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인류사에서도 드문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인류사에서 드문 일입니다. 왜냐하면 문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전파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땅덩어리가 크고 인구가 많아서 유동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린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굳이 우리가 역사 속에서 굳이 한류를 따져본다면, 여러분들이 한국사 시간, 지금 보면 대부분 이제 한국사를 필수로 이제 그 수능을 보고 들어온 이제 세대라, 그전 여러분 선배들은 한동안 한국사 안 배워서 여기 태강릉에 문정왕후의 아드님이 누워 계시는 것도 몰랐어요, 친구들이. 근데 여러분들 이제 알 테니까, 굳이 1차 한류 굳이 따진다면 신라방이라고 들어본 기억이 있나요? 장보고 해상무역이 있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당나라, 그때 이제 그 통일신라 때의 이제 그 장보고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서해로 황해로 이제 건너가면 이제 거기에 이제 신라방이 있고 당나라. 그럼 이 신라방에 이제 신라의 찬란한 문화들, 그럼 이제 그 근처의 중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여요. 네, 요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굳이 2차로 따진다면 그 고려와 이제 몽고의 원나라가 이제 고려를 침략을 했죠. 여러분들이 또 역사 속에서 하나 알아야 아주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몽고가 인류의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형성을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저기 지배하고 항복을 받아냈는데, 유일하게 항복을 받아내지 못한 국가가 한국입니다. 일본은요, 건너가지를 않았어요, 아예. 그런데 항복을 하지 않았어요. 항복하지 않고 이제 그냥 물러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위의 나라, 복속국처럼 이제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는데, 몽고라고 하는 나라는 유목국가죠. 유목국가다 보니 요즘은 이제 뭐 정착하면 고인물이 되면 안 되지만, 과거에는 이제 유목민들은 정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문화를 축적할 힘이 없었다고. 이제 농경 문화와 이제 문화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몽고가 이제 원나라를 만들어서 이제 한족을 지배하고 중국의 본토 대륙을 지배하면서 한족의 문화에 대해서는 좀 찝찝한 거야. 찝찝해서 자국의 문자인 파스파 문자까지 만들고, 한자 안 쓰려고. 그런데 이제 고려에서 이제 공료도 받아들이고, 여러분 드라마에서 봤던 기황후라들이 보면서 몽고의 문화에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굳이 따진다면 이제 몽고에 전파되었던 고려 문화, 그래도 여러분도 보다시피 널리 퍼진 것은 아니죠. 예를 들면 중국의 문화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뭐 중국의 도자기 문화 이런 것은 프랑스의 뭐 부르봉 왕조라든지 막 이런 그 여러 그 유럽 국가들이 그 중국의 도자기를 갖는 것, 몬샤이너를 갖는 것에 뭐 하나의 뭐 너무나 중요한 그런 뭐랄까 재산 축적이자 뭐 과시, 그런 것과 관련되었다면, 한국 문화는 사실 그렇게까지 전파력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지금의 우리가 한류와 언어라는 이 한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도 따지고 보면 한류를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세대의 등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소비자의 등장이죠. 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우리 같이 한번 4쪽의 하단 설명을 볼까요? 뭐 문화와 경제의 연관성이 높아지면서 문화 영역에서의 일상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창의적인 사회가 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그래서 사실 한국의 이제 한류 때문에 굉장히 이미지가 굉장히 창의적이고 세련되고 뭐 이런 나라로 되어서 참 고맙고, 여러분 세대와는 달리 선생님은 그야말로 최빈국의 시절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기 때문에 엄청 나이 많은 것 같지만 좀 뭐랄까요, 참 어떤 순간순간 가끔
참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제발전 전략을 위한 가장 핵심이 되어 요소가 바로 문화 소비자들의 욕구, 관심사를 반영하는 것이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경제와 함께 맞물려서 국가적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문화 소비자 중심축 형성, 능동적 문화 소비자의 출현. 뭐 여러분들이 가끔 TV와 라디오를 통해서 보고 있지만 뭐 예를 들면 화장품 테스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뭐 명품 소비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약간 그 한국이 아시아에서 테스트 국가처럼 여기서 먹히면 된다. 근데 한국 소비자들이 굉장히 까다롭대요. 근데 정말 그거는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늘 뭐랄까 그런 의견들이 모여서 뭐 부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좀 더 긍정적인 면이 많지 않을까. 네, 5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프로슈머라는 그 개념을 정의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에서 처음 사용한 말로 프로듀서와 콘슈머의 합성어다. 네, 그래서 생산자적 기능을 하는 소비자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참 이렇게 그래서 이 엘빈 토플러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정통파 학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정통파 학자라고는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사회과학 서적들 중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뭐 인기가 있는 책들을 보면 약간 그런 그래서 뭐 그 전공 교수님들 보면 뭐 시큰둥해 하기도 하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쨌든 이 엘빈 토플러의 그 제3의 물결은 한국에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킨 그런 저서이고요. 지금 읽어봐도 어떻게 이렇게 앞서간 생각들을 할 수 있었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5쪽의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자적 소비자는 정보 통신의 발달, 소비자들이 제품과 시장에 대한 지식의 증가, 그리고 맞춤형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의 능력이 결합되어진 산물에 이 세 가지 조건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소비자들이 나한테 맞는 그런 서비스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 서비스라는 것은 물건일 수도 있고 뭐 드라마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요구를 하게 되고 이러한 요구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이제 소통이 잘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생산자들은 보다 낮은 비용으로 개별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가능해진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받거나 한 것에는 큰 비용이 들지는 않으면서 굉장히 큰 생산적인 아이디어를 얻게 되기도 하죠. 물론 불만도 듣고 그렇게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 생산자의 입장에서도 더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 이런 참여형의 소비라는 측면에서 프로슈머 전략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고 소비자 중심주의와 고객은 아니다 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마케팅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해요. 사실 경제학과 경영학 여기 이제 경제학과 학생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경제학과 경영학의 그 구분에서 여러분들 대부분 경영학과 학생들도 경제학적인 얘기들을 배우고 근데 두 개의 학문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케팅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인사관리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경영학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기도 하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문화산업의 프로슈머란 무엇인가? 우리 이제 뭐 제품의 생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물건에 대한 것이 아니죠. 이제 한류 콘텐츠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어떤 그 드라마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또 뭐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의 콘텐츠에 대한 프로슈머의 속성은 어떤 것인가를 더 중점적으로 봅니다. 뭐 예를 들면 한류라고 했을 때 요새 뭐 배라든지 딸기라든지 이런 과일 한류도 있대요. 동남아시아에서 그렇게 딸기가 인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유럽 배 보면 이렇게 막 그 조롱복처럼 못생긴 그런 배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국 배는 되게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한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사실 코리안 웨이브다라고 하면 그 웨이브 안에 시작은 분명히 어떤 드라마나 노래지만 이런 것도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느냐. 뭐 상품도 마찬가지죠. 뭐 마스크팩을 필요한 한국의 뭐 코스메틱 뭐 이런 것들, 또 그 다음에 한식, 뭐 한복. 요즘은 막 그냥 아주 그냥 그 한류의 범주가 너무 커져서 K 방역 뭐 아무 때나 다 붙이고 있어요. K를 오직하면 국문과 교수인데 나도 이렇게 막 그놈의 K자 좀 그만 붙여라 이러다가는 K 국문과 이런 소리도 나오겠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일단 우리 수업에서는 문화 콘텐츠에 제한시켜서 프로슈머가 뭔가, 이제 이거는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팬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되고 뭐 이러다 보면 이제 이 팬덤이라고 하는 것도 프로슈머 입장에서 이제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겠죠.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뭐 이 수업의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행 중인 현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6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고요. 2016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아마 이 사진은 많이 보지 않았을까 하는데 미래학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제레미 다이먼스의 총균세라든지 뭐 그 다음에 그 요즘 뭐 사피엔스, 갑자기 그분 이름이 이스라엘 학자인데, 이런 책들은 문명서라고 흔히 부릅니다. 문명서라고 흔히 부르고 또 요렇게 뭐 이기적 유전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뭐랄까요, 자연사적인 인류의 어떤 그 전반적인 생물학적인 진화사 맞물린 거라면, 이런 이제 엘빈 토플러라든지 이런 책들은 단순 문화사나 문명사는 아니고요. 미래를 예견하는 그런 저서라고 흔히 부른대요. 근데 어쨌든 저도 이 책은 옛날에 필독서였기 때문에 선생님도 어린 시절에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60년대 저널리스트로 활동을 했고 70년에 미래 쇼크, 1950년에 이미 컬처 그 컨슈머라는 용어는 사용했다는 거 앞서 얘기했죠. 그래서 80년에 이제 The Third Waves라는 그런 정보화 사회를 예견하면서 세계적인 미래학자로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혁명과 사회혁명, 기술적 특이점 등에 대한 여러 저술을 했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예견한 것이 아주 큰 것인데, 첫 번째 물결은 농업혁명, 두 번째 물결은 산업혁명,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물결이 바로 정보화 사회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꼭 그 엘빈 토플러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선생님 세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제 지금 한국 사회가 얼마나 재밌냐면, 선생님의 부모님 세대,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여러분들의 부모님 또래니까.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농경사회 출신이에요. 농경사회 출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농업혁명이라는 이제 농경사회. 그 다음 선생님은 어떠냐면 산업혁명과 정보화 시대에 걸쳐 있는 사람입니다. 선생님 또래 중에 뭐 예를 들면 더 이상 이제 그 새로운 교육을 받지 않고 대학에서 멈춘, 그러면 80년대 중후반에 대학 생활을 마치고 학교 생활에서 맞춰지고 뭐 디지털 교육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으면 산업혁명 시대에 멈춰 있다 할 수 있고요. 산업혁명과 근대화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이후에 여러분 세대는 이제 정보화 세대.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이게 다 몰려 있어요. 물론 서구 사회도 그렇습니다만은, 사회도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 심해요. 선생님이 1, 2주차에도 말했다시피 이런 어떤 사회적인 변혁이 너무 빨리, 그러니까 막 100년, 200년에 일어날 것이 10년 사이, 20년 사이에 막 그러다 보니 세대 간의 사고 패러다임이 굉장히 다르고, 그러다 보니 이제 갈등들도, 세대 간 갈등도 굉장히 커서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투표나 이런 것들의 경향성을 보면 세대 간의 그 의견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찌되었던 간에 이 양반은 80년대에 정보화 사회를 얘기했고, 당연한 것은 뭐냐면 우리한테 80년대는 아직 디지털 혁명을 느낄 수 없는 시절이었지만 미국은 컴퓨터라든지 이런 디지털 혁명을 예견할 수 있는 사회적 패턴이 등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견을 했고,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좀 늦게 진행을 하다 보니 이제 그 당시에는 아직은 선생님이, 여러분들은 타자를 치지 않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겠지만 선생님이 석사 논문을 쓸 무렵만 해도 770자 원고지, 여러분이 아마 200자 원고지라는 말은 들어봤을 테지만 그걸로 손으로 타자를 다 써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물론 컴퓨터가 이제 석사 단일 무렵 컴퓨터를 사용을 했지만 교수님들이 손으로 쓰라라고 했어요. 손글씨, 손으로 쓰는 것들의 정성평가가 있었던, 지금으로 생각하면 참으로 전근대적이라고 느껴지기도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맞습니다. 선생님은 산업화 근대화와 그때 걸쳐져 있는 인물이 맞아요. 네, 가끔 그렇게 보이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네, 7쪽, 다음 7쪽입니다. 그래서 제3의 물결,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리하면 아까도 말했다지만 과학기술에 의한 정보혁명이다. 네, 그래서 엘빈 토플러는 후기 산업사회라고 불리는 정보화 사회의 특징으로 탈대량화와 다양화, 그러니까 그전에는 대량으로 막 산업화해서 대량 생산하는 것만 초점을 뒀지만 그것을 벗어나면서 좀 더 다양해지고 지식의 기반을 둔 생산 등을 중요한 특징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라이프 스틸의 존재에서 기술의 발전으로 재택근무가 일상화될 것이다. 네. 그것도 예견을 맞췄네요. 콜로나는 몰랐지만, 왜냐면 이 사람은 저널리스트니까,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생물학까지 예측할 수는 없었겠지만, 또한 산업사회와 달리 일방향적인 어떤 그 지시명령 체계가 아니라 좀 더 뭐랄까요, 이제 다양한 루트로 의견이 조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료제 기반의 조직보다는 유동적인 조직일수록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것이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쿠팡이라든지 뭐 이런 데가 의장이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CEO나 이런 것은 지시 전달 체계,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상하 개념으로 나온다. 의장은 의견을 합한다라는 그런 대표성을 갖는 용어거든요. 그런 것도 다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슈머의 등장을 예견하였다고 합니다. 네. 우리 4주 1차시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8쪽부터 이제 2차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쨌든 수고했고요. 2차시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